안녕하세요. 돈에 눈이 돌아 감사함 따윈 휴지통에 처박아 버린 인간을 폐기 처분한 40대 여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전 남편이에요. 사람이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해도 착한 게 장점이라고 믿었건만 돈 앞에 드러난 그 인간의 본성은 전혀 딴판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너무 큰 실망감을 안겨준 전 남편과 가족의 연을 끊어버렸는데요. 돈 앞에서 이성을 잃고 자신을 도와준 친정 식구들에 대한 고마움까지 잊어버린 전 남편의 최후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빠와 언니가 하나씩 있는 삼남매 중 막내예요. 맞이었던 오빤 참 듬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그런 오빤 나이 20대 후반에 결혼했는데 딱 자기처럼 좋은 여자인 새언니와 조카도 둘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더군요. 저는 그런 오빠와 저보다 조금 더 일찍 결혼해서 역시나 행복하게 살던 언니를 보며 저도 언젠간 꼭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랬던 전 나이 32에 드디어 참 착했던 남편과 결혼을 했죠. 남편은 자영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책임감도 의욕도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가끔은 그 넘치는 의욕 때문에 좀 서툴기도 하고 마음보다 몸이 앞서기도 했죠. 그런 남편 때문에 가끔 속이 타긴 했어도 순수하고 착했던 남편을 저는 많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시댁 식구들은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미야, 술 좀 더 가져와라. 여보, 물이 미지근해졌잖아. 나 찬물 아니면 물 안 마시는 거 몰라? 좀 가부장적이었던 시부는 술을 아예 달고 살던 분이었고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과 시누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나가서 자취를 하던 시누인 나중에 시집 가면 다 할 건데 왜 지금부터 자기가 일을 해야 하냐며 명절이든 언제든 손 하나 까딱 안 하곤 했죠. 아무리 시모가 잔소리를 해도 시누이는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보다 한 해 전 일찍 결혼했던 시동생은 자기 먹고 살기 바빠 시댁엔 관심도 없었고 역시나 집안일은 도울 생각도 안 했습니다. 동서 또한 시댁 일은 남의 집 일이라며 마찬가지로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죠. 하긴 시동생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동서라고 뭔들 하고 싶었겠어요? 예, 넌 며느리가 돼서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당장 소파에서 안 일어나? 네 시엠이 지금 국 끓이느라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거 안 보여? 마지막으로 오래도록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시모는 성격이 드세고 갈갈하던 분이었어요. 시모는 비록 시누이는 포기했지만 시댁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려 하는 동서만은 가만둘 수 없었는지 그렇게 동서를 들들 볶더군요. 하지만 보통 성격이 아니었던 동선 수가 잔뜩 틀려 제가 결혼한 다음 해부턴 아예 시댁에 발길도 안 하더라고요. 에휴, 이 썩을 것들. 자식이라고 낳고 기르면 뭐해. 아주 싹바가지가 없어들. 네가 고생 많다 큰애야. 정말 고맙구나.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엔 시부가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후 시부의 길에도 동서는 전혀 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동서 말고도 솔직히 자기 아버지 제사인데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시누이와 시동생이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저와 친정에 잘했기에 저는 시모와 남편과 셋이 제사 음식을 차리곤 했습니다. 시모는 유일하게 며느리 노릇하던 제게 그때만 해도 제법 고마워했었죠. 그 외에도 전 남편을 봐서 시댁에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하고 살았어요. 가게를 확장하겠다고?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남편은 결혼한 지 4년 뒤에 대뜸 가게를 무리하게 확장했습니다. 전 아직 어렸던 두 아들 키우는 일도 걱정되고 또 남편이 주위의 말을 듣고 의욕부터 앞서는 것 같아 진지하게 말렸었어요. 하지만 기어코 확장을 한 남편은 한동안 별말이 없는 것 같더니 결국 1년 뒤 가게가 망하더라고요. 속이 탔지만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해보려다 그렇게 된 걸 알기에 그냥 감싸줄 수밖에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충격적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사실 저 몰래 그동안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어요. 대출? 얼만데? 그렇게나 많이? 미안해, 여보. 가게는 자꾸 망해가는데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하고 어떻게든 가게도 살려보려다가 남편이 털어놓은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전 경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신용에 이미 큰 문제가 생긴 뒤였다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여태 말을 안 했어? 당신이 가게 확장하는 거 반대했었잖아. 그런 당신한테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서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었어.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야. 정말 미안해, 여보. 남편은 혼자 어떻게든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 애를 썼지만 가게는 계속 어려워졌다는군요. 그렇게 대출금은 갚지도 못하고 계속 연체되어 어느덧 장기 연체자가 된 남편은 가게를 살리기 위한 다른 추가 대출은 꿈도 못 꾸고 속수무책으로 망해버린 거라네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전 놀라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마음에 내가 못 산다며 남편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 것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계속 열심히 살아가는 일뿐이었죠. 이후 남편은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 불량자인 상태로 구할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 회생도 신청했죠. 그런 몸 고된 일은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던지라 저는 남편을 많이 걱정했어요. 여보, 그러다 몸 상하면 더 큰일이니까 처음엔 좀 쉬엄쉬엄 해. 알았지? 괜찮아. 나 이래봬도 힘 좀 써. 걱정하지 마. 아니나 다를까 제 걱정에 큰 소리 뻥뻥 치던 남편은 일주일 만에 쓰러지더군요. 그땐 정말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심장이 철렁했죠. 그 뒤 몸을 회복한 남편은 그래도 한 몇 달은 공사장에서 다시 일을 하다 더 이상 몸 쓰는 일은 안 되겠다며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 쓰러진 뒤엔 자기도 이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 싶었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그것도 너무 걱정이 됐어요. 역시나 남편은 비 오는 날에 나가지 말래도 부득부득 나가더니 빗길에 혼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고 한 번은 늦은 배달을 서두르다 접촉사고도 나더라고요. 그 외에도 계속 종종 넘어지며 남편은 자꾸만 다쳐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계속 다치던 남편은 나중엔 정말 좀 크게 다쳐 병원까지 입원하게 됐습니다. 미안해, 여보. 난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다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열심히 할 줄만 알지 요령도 없고 서툴기 짝이 없는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의 문병을 오셨던 아빠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아빤 원래 요식업을 하던 남편에게 식당을 하나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네가 뭘 하든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건 알고 있네.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사람인 것도 잘 알아. 자네가 내 사위여서도 있지만 자네가 열심히 살 사람인 걸 믿으니까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맞지도 않은 위험한 일들은 이제 그만두게. 자네를 보며 피가 마르는 우리 막내하고 자네 애들도 생각해야지. 비록 자네가 신용불량자인 상태라 우리 소연이 앞으로 차려주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건 자네니 한번 열심히 해보게. 정말이세요,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는 돈은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도 반드시 갚을게요. 남편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 아빠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 또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 아빠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했죠. 그렇게 얼마 뒤 퇴원한 남편은 망한 지 1년 뒤쯤 아빠의 도움으로 목 좋은 자리에 번듯한 식당을 개업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식당을 오픈한 뒤에도 친정에 갈 때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부를 보내드린 후 혼자 살던 시모도 아빠에게 전화해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보, 당신 간절함을 하늘이 알아주나 봐. 어쩜 이렇게 가게가 잘 되지? 놀랍게도 남편의 가게는 자리가 좋고 운이 따라줘서인지 초반부터 승승장구를 하더군요. 처음엔 저도 회사를 다니며 식당 일도 자주 도왔는데 갈수록 밀려 들어오는 손님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죠. 아마도 번화가인데다 주위에 회사들도 많고 주택가도 인접해 있던 너무 좋던 위치가 한몫 단단히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직원들도 많이 채용하고 날이 갈수록 싱글벙글인 얼굴이 됐습니다. 항상 쪼그라들어 있던 사람이 점점 어깨가 펴졌죠. 처음에만 해도 그런 남편을 보며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식당을 차린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부터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어느 날 대뜸 제게 말도 없이 시모를 채용하겠다고 통보하듯 말했어요. 그것도 주 5일에 월 400이 넘게 주며 말입니다. 뭐? 아무리 어머님이 주방일의 베테랑이라곤 해도 다른 이모님들은 주 6일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받으시는데 너무 차별적이잖아. 저는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던 다른 세 분의 주방 이모님들과 대우가 너무 차이가 심했어요. 저도 개업 당시 남편을 돕기 위해 주위에 많이 알아봤었는데 당시 주방 이모님들은 보통 주 6일에 300보다 적게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그땐 지금보다 최저임금도 꽤 적었을 때니까요. 그래도 우린 다른 식당보다 이모님들께 월급을 더 많이 드린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이모님들보다 근무일은 하루가 적고 월급은 무려 100이 넘게 더 준다니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지나친 지출인 것 같다고 말하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지 않겠어요? 지금 가게도 당신 명이고 내가 통장도 휴대폰도 당신 명의 걸로 쓴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 가게는 엄연히 내 가게고 내가 사장이야. 내가 내 멋대로 우리 어머니께 그 정도도 못 챙겨드리고 일 시켜야 돼? 이 정도 사장인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당신이 내 위인 척 굴지 말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남편은 신용 문제 때문에 통장도 제 명의로 개설해서 쓰고 있었어요. 어차피 가게가 제 명의였으니 제 명의 통장으로 가게 자금을 관리했던 거죠. 그 통장으로 대금도 지불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 등 남편이 자금을 움직여야 했기에 남편의 은행 어플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 휴대폰도 제 명의로 개통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남편에겐 자격지심으로 다가왔나 보더라고요. 원래 제게 목청 한번 제대로 높인 적이 없던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나 싶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죠. 그런데 시모가 일하기 시작한 지 몇 달 뒤부터 개업 초기부터 함께 일했던 이모님 세 분이 차례로 그만두시더군요. 어? 명희 이모님은? 최순 이모님도 안 계시네? 다 그만두셨어? 회사 일이 바빠 오랜만에 남편 가게 가보니 기존의 이모님들은 없고 처음 보는 이모님들만 계시더라고요. 또 나중에 한번 가보니 그새 또 이모님들이 두 분이나 바뀌어 있지 않겠어요? 여보, 왜 자꾸 주방 이모님들이 바뀌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의아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시모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홀 직원들 표정을 보니 뭔가 불편해 보이는 것이 분명 뭔가 있다 싶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일하는 시간을 쪼개어 가게 CCTV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당시 제 휴대폰엔 남편의 식당을 지켜볼 수 있는
CCTV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남편과 상의를 해서 설치해 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문제는 심호였더라고요. 세상에, 어머님 지금 일을 하시는 거야? 놀러 오신 거야? 안타깝게도 CCTV엔 소리까지 녹음되진 않지만 소리가 없는 주방 내부의 영상만 봐도 시모가 엄청나게 갑질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모는 자긴 쓰레기통 뚜껑 위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드러눕기도 하며 다른 이모님들에겐 손가락질로 명령을 하는 것 같았어요. 또 홀 직원들에게도 삿대질을 하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모습도 자주 보였죠. 아마 다른 이모님들과 직원들은 시모가 사장의 모친이니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근무 태도는 말할 것도 없이 엉망이었어요. 시모는 주방에서 농땡이 칠 뿐만 아니라 바쁜데도 불구하고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고 있질 않나. 가끔은 놀러 가는 건지 몇 시간씩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하더군요. 그런 시모에게 남편은 그 많은 월급을 따박따박 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며칠간 영상을 모두 지켜본 전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싶어 그날 퇴근 후 아직 영업 중이던 남편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로 남편을 불러 제가 본 CCTV 영상에 대해 모두 말했어요. 뭐? 기분 나쁘게 당신이 그걸 왜 봐? 언젠 편하게 보라고 당신이 직접 설치해 준 거잖아. 당신도 잘못된 건 아나 보지? 장사든 회사든 제일 중요한 건 직원인 거 몰라? 그렇게 일 잘하던 이모님들이 그만두신 거 다 어머님이 갑질하셔서 그런 거 맞지? 영상 보니까 지금 이모님들이나 홀 직원분들한테도 막 하시는 것 같더만. 그게 무슨 갑질이야. 어머님 그냥 아들 가게니까 내 가게다 생각하고 사장 같은 마음으로 직원들을 좀 부리려고 하신 거지. 갑질을 그런 걸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 이건 엄연히 법적으로도 잘못된 거야. 게다가 그 큰 돈을 받으시는 분이 툭 하면 농땡이 피우고 나가서 시간 보내다 들어오시는 게 말이 돼? 어머니께 드리는 돈은 고사하고 이러면 다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어? 그렇게 일하고도 돈 받아가는 어머님을 보면서 갑질까지 당하는데 이건 식당을 위해서도 바로잡아야지. 아니, 그래서 내 식당이 지금 망하고 있어? 아니잖아. 갈수록 승승장구만 하잖아. 직원들이야 그만두면 또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들 가게인데 어머니도 좀 편하게 일하시면 안 돼? 내가 꼭 어머니를 다른 직원들처럼 부려 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도 진짜 참 야박하다. 하지만 남편은 시모를 그저 감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이번엔 직접 시모에게도 말씀드리려 주방에 들어갔다가 저는 식겁을 했어요. 시모가 반찬을 재사용하려는 모습을 목격해버렸거든요. 얼른 달려가서 말린 전 시모를 따로 불러내어 남편에게 말했듯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모 또한 무지하게 뻔뻔하게 나왔죠. 이해. 여기 넣으면 우리 아들 가게인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 이런 데서 사장 말이 법인 거야. 설마 네 아버지가 우리 아들 가게 좀 차려줬다고 갑질하려는 거니? 갑질은 바로 네가 하고 있잖아. 그리고 반찬 재사용이야. 우리 아들 돈 아껴주려고 그런 거지. 사장 말이 법이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 식약처 위생법 제가 다 끌어들여 볼까요? 어디다 신고해 볼까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일은 절대 그냥 못 내버려 두죠. 여보, 당신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왜 극단적이야? 고용주가 직원들 편의를 생각해 줘야지. 그럼 누가 직원들 챙겨줘? 정신 차려 당신. 감투 좀 썼다고 자만해지지 말라고. 난 경고했어. 앞으로 어머님 갑질 근무태만 그리고 특히 반찬 재사용 어디 하기만 해. 나 당장 신고 들어갈 거야. 저는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못마땅하다는 듯
씩씩대며 노려봤죠. 그 이후 한동안 지켜본 바론 다행히 제 으름장이 먹혔는지 반찬을 재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더군요. 하지만 시모의 농땡이는 여전한 듯 보여 한수만 나올 따름이었죠. 게다가 그때 일로 제게 앙심을 품었는지 시모는 점점 제게 말도 잘 안 걸더라고요. 언젠 남편의 가게 일로 제게 고맙다,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하더니 참,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과 시모 둘 다요. 게다가 남편에게 생기기 시작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앞서 말했듯 남편은 제 명의의 통장을 쓰고 있었기에 언젠가부터 전 가끔 제 휴대폰의 은행 어플로 통장 내용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남편을 믿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점점 이상하게 변해간 시점부터 남편은 제게 장부도 숨기고 매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사장인데 왜 그걸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돼? 하고 말하면서요. 그랬으니 전 혹시 남편이 돈을 엄한데 쓰나 혹시 또 나 몰래 대출을 받진 않겠지 싶어 그나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이라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더니 남편은 점점 시동생과 시누이 앞으로 돈을 몇백씩 보내주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무슨 피부샵 이름으로 또 거금이 이체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역들을 확인한 전 놀라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적반하장이었죠. 피부샵 우리 어머니가 다니고 싶다고 하셔서 좀 끊어드렸어. 왜? 그리고 장남이 돼서 동생들한테 내가 그 정도 돈도 못 해줘? 상호벌이 박봉인 거 몰라? 연정인 지금 회사에서 잘리고 백수 신세이기까지 하잖아. 그럼 월세 무슨 돈으로 내고 있겠어? 내가 번 돈으로 동생들 좀 도와주고 싶은 게 그렇게 잘못이야? 나도 형님처럼 장남 노릇 잘하면서 살고 싶어.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 가족한테 나가는 돈을 아까워해? 가족이 소중해도 정도가 있지. 당신이 시댁 식구들 전부 먹여 살릴 거야? 왜 이렇게 돈을 다 퍼주고 다녀? 게다가 당신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 가족들을 챙길 거면 시댁 식구들한테 이것저것 해주기 전에 우리 친정 부모님께 뭐라도 해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장인 장모님께 뭘 못했는데? 몰라서 물어? 처음에만 은혜 갚겠다 어쩌겠다 하더니 당신 처음에 한약 몇 번 사다 드린 거 빼고 우리 부모님한테 뭘 해드렸어? 그렇게 돈을 잘 벌면 아빠가 도와주신 돈부터 조금이라도 갚을 생각하는 게 도리 아니야? 반드시 갚는다고 당신 약속했잖아. 그런데 돈을 갚거나 점점 더 잘하기는커녕 당신 요새 친정에 잘 가려고도 하지 않잖아. 피곤하다면서. 우리 부모님 생신 때도 용돈이나 선물들이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피곤해서 쉬고 싶다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가게 차려주신 돈이야. 솔직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장인어른이 괜찮다고 하셨잖아. 그럼 된 거지. 그리고 장인 장모님 용돈이고 선물이야. 꼼꼼한 당신이 알아서 다 준비하잖아. 그럼 됐지. 내가 또 뭘 더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용돈이랑 선물은 대신 내가 알아서 챙기잖아. 어디서 날 똑같은 사람으로 엮으려고 들어? 당신은 당신 어머니한테만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다 알거든? 그리고 우리 아빠가 됐다고 했으니까 입 싹 닦아도 된다고? 사람이 어쩜 그렇게 감사함을 모르니? 당신 좀 서투긴 해도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그렇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돈을 퍼주는 문제뿐 아니라 자신을 도와준 친정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마저 잊어갔던 거예요. 앞서 말했듯 점점 친정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시댁 식구들만 챙길 뿐 아니라 남편은 친정에 가기도 귀찮아하고 가끔 가서도 퍼질러 누워만 있었죠. 아빠가 나와서 다 같이 다가라도 하자는데도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만지고 뒹굴거리기만 하더라고요. 대놓고 애초에 오기 싫어한 티를 냈던 겁니다.
당신 빨리 안 나와? 여기까지 와서 왜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아빠랑 엄마 서운해 하시잖아. 전 부모님이 듣지 못하시게 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속삭이며 수없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않던 남편을 한 번은 아빠가 결국 크게 나무라셨어요. 이서방, 처가에 왔으면 그래도 가족끼리 얼굴 보고 얘기라도 좀 해야지. 어쩜 이렇게 오면 방에만 들어가 있나? 언젠 좋은 사이가 돼서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니 생판 남의 집에 가도 이렇게는 안 하겠네. 제가 어제 몇 시까지 장사했는지 아세요? 저도 피곤해서 그런다고요. 그리고 두 분이 편하니까 마음 편하게 방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지. 불편하면 그러겠어요? 장인어른이야말로 절 진짜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 맞으세요? 저야말로 서운하네요. 지금 우리 아빠인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님 댁 가면 거실에서 수다 떠느라 정신없는 사람이 어디서 궤변질이냐고.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모렴치에도 정도가 있지? 그런데 이 인간이 하다못해 이제 저희 아빠한테까지 되도 않는 소리로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아빠께 너무 죄송하고 화가 난 나머지 전 가족들이 다 보는 데서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시댁에만 잘하고 친정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죠. 이런 여러 문제가 겹치며 저는 남편에 대한 인내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 인간이 정말 돈맛을 봐서 본성이 드러난 건지 대체 왜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변했나 싶어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또한 시모도 그냥 좀 성격이 드센 분인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우악스러운 사람인지까진 미처 몰랐죠. 더 이상 어리숙하고 착하던 남편의 모습은 없었어요. 제 앞엔 고마움도 염치도 모두 잃고 쪼잔하고 뻔뻔하게 변해버린 남 같은 남편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과 계속 살아야 하나 싶었던 때 친정엔 갑작스런 비극이 닥쳐오더군요. 남편이 아빠의 도움으로 식당을 다시 시작한 지 3년하고 몇 달 뒤쯤의 일이었어요. 오빠, 오빠, 선생님, 저거요. 심장 충격기요. 저거 제발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 오빠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어요.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던 오빤 빗길에 차가 크게 미끄러지며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혼자 가드레일을 받고 사고가 난 거라 다른 피해자가 없었다는 거였지만 우리 가족에겐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죠. 오빤 꼬박 하루를 중환자실에서 버티고 숨을 거두었어요. 저와 부모님은 오빠의 마지막을 받아들이지 못해 의사 선생님께 매달렸고 새언니 울다 까무라쳐서 응급실에까지 실려갔습니다. 정말 엄청난 난리통이었죠. 그렇게 갑작스레 차려진 오빠의 빈소는 완전히 울음바닥 그 자체였어요. 여보, 이렇게 나랑 애들만 두고 가면 어떡해. 작은 아가씨,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새언니,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혹시 나쁜 생각은 말아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전 응급실에서 돌아와 망연자실에 있던 새언니를 챙기고 그런 새언니를 대신에 10대의 두 조카도 달래주며 챙겨줬어요. 언니와 형분 거의 실신 직전까지 오열하시던 부모님을 챙기고 있었죠. 그날 새언니의 부모님과 형부의 가족까지 모두 조문을 와주셨건만 시모와 시동생, 시누인,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야 애초부터 기대도 안 했지만 전화도 한 통 없던 시모에겐 좀 서운하더군요. 그래도 어른인데 어떻게 전화도 한 통 없나 싶어 이렇게까지 경호가 없는 분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내 전 그날이 하필 시부의 제삿날인 걸 기억해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 잠시 잊었던 거죠. 그제야 전 아마 시부의 제사를 준비하느라 시모가 못 왔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차피 조문은 다음날 오실 수도 있었으니까요. 얘 큰애야, 장례는 잘 치르고 있니?
그런데 저녁이 조금 안 되었을 시간에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저는 제게 뒤늦게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주려는 줄 알고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축 처져 있던 제게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어차피 거긴 네 언니도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넌 잠깐 여기 와서 네 시아버지 제사 음식 하는 것 좀 도와다오. 아휴, 내가 어제부터 몸이 별로 안 좋아서 혼자 음식하기가 힘들구나. 연정이 나 아까부터 와 있긴 해도 손 하나 까딱가 않고 있지. 네 시동생은 제사 때나 다 되어 온다지. 네 동선 알지? 어차피 오지도 않을 거. 그나마 돕던 너랑 장호까지 다 거기 있으니까 내가 아주 혼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그래도 네가 며느린데 이건 네 할 일이기도 하지 않겠니? 진짜 제 귀가 어떻게 된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막 옷빨 잃은 제게 저런 말을 한답니까? 어떻게 시부의 제사상을 차리라고 상중인 저를 오라고 하나요? 저는 머리가 뜨거워지는 듯한 분노를 느끼며 소리쳤어요. 어머님이 사람이세요? 전 저희 오빠 장례식장 무조건 끝까지 지킬 거니까 어머님 남편 재산 어머님 혼자 준비하세요. 아무리 사람이 경우가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상중인 며느리한테 그딴 말을 해요? 그게 왜 제 일이죠? 전 따지고 보면 생판 남인데 어머님 자식들을 쥐잡듯 잡아도 잡아야죠. 그동안 그래도 가족이라고 며느리 노릇 해드렸더니 제가 무슨 그 집 종인 줄 아세요? 앞으로도 전 그 집 일에 명절이고 제사고 신경 딱 끊을 테니까 어머님 혼자 다 알아서 하세요. 가뜩이나 밥도 목구멍으로 못 넘겨서 힘들어 돌아가시겠는데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이랍니까? 세상에 아무리 기가 막힌 사연들을 다 들어봤다고 한들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이 제 옆에 있을 줄은 몰랐네요. 더 황당했던 건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은 남편이란 놈이 슬그머니 했던 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오죽 힘드셨으면 그랬겠어. 당신이 그냥 이해해. 뭘 이해해? 내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당신더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음식하고 오자고 하면 이해가 되겠니?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어? 입 다물고 저리 가. 당신도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감사할 걸 감사해야지.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나요? 전 이젠 진짜 시댁편만 드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친정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시부의 제사를 지내려 혼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후 다음 날인 장례식 이튿날 점심에야 돌아왔죠. 그리곤 그날 아주 더 기함할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날 저녁쯤 남편의 지인들이 조문을 와줬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무슨 잔치집에라도 온 듯 그 지인들과 제대로 술판을 벌이지 않겠어요? 아, 야, 너 기억나니? 이 자식이 20년 전에 얼마나 찌질이었는지 말이야. 여기요, 소주 한 병 더요. 당신 그만 못해? 여기 놀러 왔어? 여기가 술집이야? 저는 장례식장에 떠나가라 떠들던 남편과 지인들에게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몇 번이나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던 남편은 끝내 그 지인이란 사람들과 건배까지 하고 앉았더군요. 건배 소리를 듣는 순간 인내심이 터진 전 남편에게 달려가 냅다 뺨을 후려쳐버렸어요. 건배? 우리 오빠가 세상 떠난 게 그렇게 신나냐? 내가 그만 처마시라고 했지? 어디 감히 우리 오빠 보내는 자리에서 건배라고 있어? 확 그 주둥이를 찢어버릴까 보다. 그쪽들도 제정신이에요?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드셨어요? 지금 남의 상갓집에서 다들 뭐하는 짓이에요? 당장 안 나가요? 더한 쌍욕을 하고 싶은 걸 부모님이 계시는 자리니 겨우 참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남편의 지인들은 불이 났게 도망을 가버렸어요. 나중에 보니 그 인간들은 조의금도 내지 않고 그냥 남편을 보러 온 거더라고요. 그때 단단히 화가 나신 아빠도 남편에게 호통을 치셨거든요. 자네, 어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사람이 못나지나?
남의 장례식장에 가도 서글픈 법이건만 여기 너면한 차내 처가시고 보내는 자리야. 그런데 거기 난리를 치며 우리 집안 망신까지 시켜야겠나? 아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봤다 보니까 좀 신이 나서. 우! 그런데 그 와중에도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던 남편은 취해서 휘청거리다 냅다 입을 틀어막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곤 잠시 뒤 입을 쓱쓱 닦으며 돌아오더니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자야겠다며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모두 너무 황당해서 얼이 빠졌죠. 그 순간 전 저 인간을 영원히 인생에서 버려버리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랬기에 붙잡지도 않고 그저 부모님께만 사과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간 남편은 다음날 아침 오빠의 발인에도 나타나질 않더군요. 이후 오빠를 낙골당에 안치시키고 막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그제야 제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우, 여보, 나 지금 일어났어. 형님 발인 다 끝났지? 못 가서 어떡해? 아휴, 모르겠다. 어차피 내가 간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형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뭐. 당신 어제 내 뺨도 때렸겠다. 이젠 기분 좀 풀렸어? 나도 잘한 거 없지만 당신도 잘못 없는 거 아니니까 서로 화해하고 그만 풀자. 아우, 속 쓰려. 해장 좀 해야겠다. 그리곤 혼자 중얼중얼 하더니 멋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폐기물 같은 인간을 당장 버려버려야겠다 싶어 우선 언니와 형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저희 애들을 좀 부탁했어요. 제 사정을 듣더니 언니는 선뜻 애들을 맡아주며 제 등을 두드려줬죠. 오빠가 있었으면 이럴 때 널 혼자 보내지 않았을 텐데 언니가 같이 가줄까?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해결할 일이야. 고마워, 언니. 그 뒤 전 상복도 갈아입지 않고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제 명의던 남편의 가게를 곧장 금매로 내놓았어요. 상복 입은 절 놀란 눈으로 보던 부동산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이 튀어나올 듯 커다래지셨죠. 아니, 그 목 좋은 자리를요? 지금 장사도 엄청 잘 돼서 권리금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인수 받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 텐데 금매 말고 좀 천천히 처분하시지 않고요. 어차피 천천히 팔지 않아도 권리금은 꽤 받을 수 있었기에 저는 무조건 빨리 처분하고 싶다고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기겁한 표정으로 제게 달려오더군요. 여보, 나 아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 받았어. 가게를 내놨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부동산 사장님은 다시 세세한 정보를 묻기 위해 실운영자인 남편에게 그새 전화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술 냄새를 아직 풀풀 풍기던 남편을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해장을 하려 시뻘건 해장국까지 시켜 먹고 있었더군요. 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에게 저는 영원한 작별을 고하기 시작했죠. 이제 당신한텐 그 가게를 운영할 자격이 없고 나도 그걸 운영할 생각 없으니까 내놨는데 왜? 어차피 우리 아빠가 내 명의로 차려주신 가게잖아. 뭐? 내가 왜 자격이 없어? 그 가게는 장인어른이 사위인 나한테 해주신 가게인데. 그래, 사위한테 해주신 가게지. 근데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우리 아빠 사이가 아니거든. 내가 당신하고 이혼할 거니까. 뭐? 이혼? 안 들려? 우리 오빠 장례식장에서 공짜 술이라고 그렇게 처마셔서 귀가 삐었니? 다시 말해줘. 얼마든지 해줄게. 이혼, 이혼. 당신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야. 당신을 그렇게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을 홀대하고 시댁 식구들만 챙기는 당신한테 나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그걸로도 모자라서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위생관념은 아예 있지도 않은 당신 모자한테 그런 가게는 아깝게 짝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걸로도 모자라 우리 오빠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질 않나. 오빠 일은 나한테 자기 남편 제사상을 차리러 오라질 않나.
니들 모자가 날 가족으로 존중하고 생각하긴 하니? 여보, 가족이니까 좀 편해지고 해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당신 이번 형님 장례식 일 때문에 많이 서운했구나. 알았어.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우리 어머니한테도 사과하라고 말씀드릴게. 우리 어머니 전처럼 직원들한테 갑질도 잘 안 하셔. 장인 장모님께도 내가 잘하고 돈 갚는 셈 치고 다달이 월에 50, 아니, 한 30씩 드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훈풍 가라앉혀. 어? 그 와중에도 이 인간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이미 최악으로 치달은 이 상황에 대해 깨닫기는커녕 이 와중에도 저희 부모님께 잘할 정도에 대해 머리를 굴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간의 머리에 식탁에 놓여있던 밥이 말아진 해장국을 퍽 하고 퍼부어버렸습니다. 술이 덜 깼니? 이거나 마저 먹고 정신 차려. 3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확 30대 정도 뺨을 더 후려쳐버릴라. 당신 엄마 내가 무서워서 갑질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건 애초부터 당연한 거야. 그러게 있을 때 감사할 것이지. 왜 건방을 떨었어? 난 우리 아빠가 해주신 가게도 빼고 앞으로 우리 가족만 잘 챙기면서 살 거니까 당신은 그렇게 좋아하는 당신 가족만 잘 챙기고 살아. 알았어? 여보, 제발. 내가 그 가게를 어떻게 키웠는데. 키우긴 뭘 키워? 애초에 우리 아빠가 돈도 비싼 그 터에 가게 내주시고 인테리어도 다 해주신 덕에 가능한 일이었잖아. 이 은혜도 모르는 버러지야. 남편은 그제야 큰일 났다 싶었는지 해장국 건더기와 밥풀 가득인 얼굴로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어머니다 하며 쏜살같이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네, 저희 집이 불이 나게 달려온 사람은 시모였어요.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부동산 사장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자신이 시모를 불렀다고 말했죠. 함께 저를 설득하려고요. 시모는 사색이 된 표정으로 저를 살살 달래려고 하더군요. 얘 큰애야, 이번에 내가 너한테 그런 전화를 했다고 많이 서운했니? 난 그냥 네가 너무 편해서 그랬던 거야. 아휴, 내가 주책이구나, 주책이야. 이래서 나이 먹으면 그냥 혀를 꽉 깨물어야 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반성할 테니까 제발 기분 좀 풀어다오. 어?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이런 일로 이혼하고 멀쩡히 장사하던 가게도 팔아버린다는 게 말이 되니? 이런 일이요? 이런 일이니까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제가 아니라 이 인간이 결혼을 아주 띄엄띄엄 보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그동안 이 인간이 저희 친정은 등한시하고 시댁 식구들만 챙긴 거요. 다들 또 그걸 좋다고 받아먹었고요. 그래서 전 기생충 같은 이쪽 식구들이랑 이 인간까지 버려버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곧 남이 될 어머님이 그걸 왜 참견하세요? 뭐? 기생충? 네,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일도 설렁설렁 남들 괴롭히기까지 하면서 그 돈을 따박따박 받아가신 게 그럼 정당한가요? 우리 아빠께 은혜를 갚긴커녕 누구 덕에 이렇게 돈을 벌게 된지도 잊은 이 인간이 정상이에요? 아무 말 못하시겠죠? 저도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당장이요, 아줌마. 아줌마? 너 정말 말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아니다. 내가 그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가게만은 빼지 말아다오. 우리 아들이 이제 와서 또 어디에 취업을 하니? 나도 이 나이에 그만한 돈 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 아휴, 이거 정말 야단났네. 저는 남편과 똑같이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던 시모에게도 따끔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가슴을 들끓고 있던 분노가 심하게 터져나 말을 좀 심하게 하긴 했지만은요. 망연자실한 시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했죠. 그렇게 진상을 부리던 시모는 결국엔 서럽게 흐느끼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모가 돌아간 후에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남편은 싹싹 빌며 매달리더군요. 여보, 제발 나 좀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봐주면 나 진짜 당신한테 충성하면서 살게. 나한테 갑질 같은 것도 마음껏 해. 내가 당신이나 당신 엄마랑 똑같은 인간인 줄 아니? 내 갑질은 내 마음대로 그 가게 내놓은 거. 그거 하나로 처음이자 끝이야. 당신 모자한 배려해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이 상황에 그 인간이 뭘 어쩔 수 있었겠어요? 끝내 전 이혼을 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와 살기를 강력히 원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가게엔 정말 인수한다는 사람이 줄을 섰기에 순식간에 처분할 수 있었어요. 가게를 빼던 날 가게 앞에 주저앉아 시모와 남편 둘이서 어찌나 통곡을 하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계속 구경할 정도였죠. 내가 저 가게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돈방서 애 그만이나 우리 아들이 이제 어쩌나. 이후 전 권리금을 포함한 가게를 정리한 모든 돈을 전부 아빠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썩이고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흐느꼈죠. 아니다. 너도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지 어떻게 알았겠니?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잘 결단 내렸다. 잘했어. 아빤 그런 저를 위로하고 보듬어 주셨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남편은 어떻게든 가게를 되찾아보려 친정에 찾아왔었다는군요. 하지만 이미 남편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했던 아빤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은 난 더 이상 인간 취급도 하기 싫으니 당장 사라지게. 진짜 짐승처럼 내 발로 걷게 만들어주기 전에 하고 으름장을 놓으셨다네요. 그제야 남편은 질색팔색하며 도망갔다고 해요. 그렇게 이혼한 후 몇 년이 흐른 지금,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저지만 그렇게나마 옷빨 잃은 부모님을 옆에서 더 위로해드리고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과 절 비롯한 친정 식구들은 조금씩 슬픔에서 벗어나 일상을 살고 있어요. 비록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의 슬픔은 평생 거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함께 사는 저와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밝은 모습을 보이려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새언니 오셨어요? 야, 너희들 볼 때마다 계속 더 큰다. 새언니는 옷발 보낸 후 저처럼 새언니의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새언니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인연을 정리하려고 하셨지만 새언니는 울며 끝까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 새언니는 아직도 한 번씩 조카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오며 지내고 있어요. 그런 새언니에게 너무 고마워 저와 언닌 조카들을 볼 때마다 용돈도 지어주고 새언니에게 선물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위로도 위로지만 그렇게라도 고맙고 또 고마운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한편 전 이혼 후 애들 양육비 문제로 아주 가끔 전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의 상황은 별로 좋지 못했어요. 전 남편과 시모는 전 남편이 이혼하며 재산 분할받은 돈으로 식당을 또 차렸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도 당연히 잘 될 줄 알고 돈을 잔뜩 들여서요. 하지만 그 식당은 얼마 안 가 폭삭 망했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전에 전 남편의 가게가 잘 됐던 건 자리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 남편은 가게를 살리기 위해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한 모양인데 전 남편이 돈 줄 땐 좋다고 받아먹었던 두 사람은 입을 싹 닦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2해 전 결혼한 시누인 귀찮다며 이젠 명절에도 시댁에 안 오고 있다네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나 당분간만 애들 양육비 좀 반으로 깎아주면 안 될까? 나 몇 달 전에 어머니랑 다시 작은 식당 하나 차렸는데 영 장사가 안 돼. 전 얼마 전 전 남편에게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들어보니 아직도 식당에 대한 기대를 못 버리고 또 창업을 한 모양인데
그것마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전 들은 척도 하지 않아 버렸어요. 아직도 아빠가 차려준 가게로 인해 번 돈을 시댁 식구들에게만 퍼다 줬던 전 남편을 생각하면 약이 오르거든요. 씨알도 먹히지 않자 전 남편은 힘없이 전화를 끊었죠. 전 앞으로 부디 우리 아이들만은 전 남편처럼 뻔뻔하고 한심한 인간으로 자라지 않도록 정말 정성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옷발 잃은 부모님의 아픔을 오래도록 위로하고 보듬어드리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새언니와 조카들도 잊지 않고 들여다보면서요. 그래야 하늘에 있는 착한 오빠가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자기 앞으로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찬 전 남편은 아주 처량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함을 잊은 인간에겐 역시나 언젠간 가시밭길이 펼쳐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착했던 전 남편이 저렇게 돌변하게 된 데는 갑자기 벌게 된 큰돈이 커다란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 남편의 본성이 드러났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돈 앞에선 이성을 쉽게 잃는 법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선 부디 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리와 인의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